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2월도 이제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2월이 더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다음 또 한 주를 준비해보는 그러한 주간 찐시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 데이터들은 물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네.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주말에 나온 데이터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물가, 뭐 금리, 그리고 또 뭐죠? 환율 이런 이야기들은 좀 빨리빨리 하고 뒤에 종목 이야기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주말에 이제 PPI가 발표가 됐고,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다라는 말씀드렸고요.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PPI라는 것은 기업들이 뭔가를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원가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 쉽게 그냥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라이즈 했다라고 하네요. 그죠? 올랐다라는 거죠. 5개월 내에 다시 좀 위로 올라오는, 최고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물가가 좀 이렇게 예상외로 생산자 물가가 튀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3대 지수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한 주 마지막 거래일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월 내 최고치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뛰어 올라 버렸죠. 네.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얼마였냐면요. 0.1% 정도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MOM으로, MOM이라는 것은 전월 대비입니다. 훨씬 더 이렇게 튀어 올라 버리면서 야, 이 물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잡히지 않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거죠. 그죠? 또 그래서 이제 CPI에 이어서 PPI에도 이렇게 좀 뜨거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보고서 이 연준은 결국에는 뭐죠? 컷 레이트는 뭐죠?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금리 인하하는 부분을 그렇게 빨리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달에 FMC 회의를 했었고, FMC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연준의 주요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금리 인하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찬물을 좀 끼얹는, 그죠? 시장을 이렇게 식혀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물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지를 미리 예상을 했던 걸까요? 연준의 위원들은 좀 신기하게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분위기는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스트롱 서비스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 쪽의 물가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의료진들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뭐 의료비라든지 다양한 이제 서비스 쪽에서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서비스 업종은 뭐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레스토랑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제 또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레스토랑에 이런 막 테이블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테이블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홀에는 이렇게 웨이터 멋지게 차려입으신 웨이터분들이 이렇게 서빙이라든지 주문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이쪽에는 주방에 있고, 오늘 화면이 자꾸 이렇게 이동이 되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는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연결을. 네. 자, 주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요리하시고, 그죠? 주방에서 주방장분들, 셰프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주로, 인건비. 예. 그죠? 예. 서비스 업종은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뭔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처럼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서비스 업종의 강도는 당분간 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그죠?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은 아직 2%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만만치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아마 이 금리 인하는 좀 분위기가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는 상반기에 최근에 이제 감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뒤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것도 고용 시장에 이제 추후에 영향을 이제 줄 텐데 요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시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하자면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아직까지 좀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상승 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PPI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떠해 영향을 준다?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한다? 전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 보시고 그래서 PPI는 CPI에 비해 선행 지표로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앞 경제 전망이라든지 금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3월 달, 5월 달은 지금 이 수준이거든요. 거의 동결이다. 그죠? 70%, 90% 가깝게 이렇게 확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거의 동결이고 즉 하반기 이후는 돼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조금 무겁게 만들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산업과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니까요. 더욱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그 마크 심벌 기업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작년 아마 제가 2분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해외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제. 네, 우리 대표님의 배를 제가 쳐다보면서 비만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자, 릴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1조 달러 이야기가 뭐 나오는 그러니까 일라일릴리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라일릴리가 내어놓은 게 미국에서 지금 판매가 시작된 게 뭐죠? 젯바운드라는 겁니다. 젯바운드. 네. 젯바운드를 팔기 시작했고 그 젯바운드에 대한 앞으로의 엄청난 뭐의 기대감이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면서 야 이거 1조 달러 뭐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일라일릴리와 또 뭐가 있죠? 노보노디스크 그죠? 노보노디스크를 넘어서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약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회사가 그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좀 시장을 리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미국 회사인 일라일릴리를 좀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지난해입니다. 2023년도 7월 달이죠.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 7, 8월에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비키니뿐만 아니라 그죠? 여름에 꼭 비키니를 입기 때문에 비만을 우리가 뭐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살이 찌는 것은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죠? 날씬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뭔가 신약을 내놓은 기업은 새로운 트렌드의 흐름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 셀럽들이 일론 머스크라든지 주요 미국의 셀럽들이 그런 것들을 본인의 SNS에 그죠? 막 올리면서 더욱더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점이 요 시점이었고, 그때의 주가는 45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 수준 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주가는 주말 사이에 78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랐으니까 꽤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죠? 네. 상승을 했는데, 자, 아무튼 지금 계속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요거는 무슨 갭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상승 갭은 메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상승 갭을 안 메웠잖아요. 안 메우고 올라가다가 조정 받더라도 거기에서 딱 멈추죠. 네, 그만큼의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다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갭을 하나 만들어 놨다. 요 갭을 메우지 않으면 1라일리는 새로운 또 2차 파동이 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음봉이 나왔지만 거기를 바로 커버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으로, 미국에서 AI 반도체가 인공지능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의 한 축은 또 이러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주도 테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는 꽤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네, 여전히 보유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들 관련된 기업들을 국내에서 내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 좀 어렵다라면 제가 제일 좋은 거는 1112의 관련주를 국내에서 찾는 것보다 1112를 사는 게, 노보노 디스크를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워낙 이들이 핫하다 보니까 국내에 결국에는 이제 ETF가 출시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ETF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 그러니까 탑2라는 게 뭐죠? 일라일릴리와 노보노 디스크를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에 묶어놓은 ETF를 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하나씩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자,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는 어떤 투자 포인트냐? 새로운 골드러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0%씩 매년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뭔가 고속 성장을 하는 산업이 AI 쪽 외에 뭐 다른 거 딱히 크게 많지는 않죠. 극소수입니다. 그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골드만삭스에서는 136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쇼티지잖아요. 쇼티지. 약간의 쇼티지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들 외에 노보노 디스크와 일라일리 외에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뭐 임상 결과 발표 예정이 있다. 그들 중심으로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탑2가 핵심이니까 그 탑2의 비중을 50%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유럽에 있는 탑 노보노 디스크를 25% 담고 미국의 탑인 일라일릴리를 25% 담아서 각각 두 개를 더해서 50%의 비중을 가지고 가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제가 약간의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규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모멘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을 50% 담고 나머지 종목들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사에 나머지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포트폴리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한 조금 부가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는 당연히 이렇게 급성장을 앞으로 한다라는 그런 골드만삭스와 같은 등의 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서는 가장 그래도 돈이 되는 쪽은 여전히 암인데, 그죠? 암이기 때문에 암의 이 성장률이 높은 건데, 비만 치료제도 상당히 높은 고속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고속 성장이 전망되는 쪽에 우리가 돈이 몰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가 긍정적인 임상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 왜? 이거는 비만 치료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막상 해보니까 야, 심혈관 질환 같은데도 뭔가 효능이 있네. 이거 만병 치료제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작년에 하반기 내내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마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뭔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발표가 될 때마다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 뭐라 해야 되나요? 가치는 계속해서 레벨업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왜 이 두 기업을 50% 절반가량 담냐? 핵심은 위고비, 싹센다, 그 다음에 젯바운드와 같은 얘네들이 가장 지금 잘 나가니까, 그죠? 그리고 일라일리는 경구용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용 약이 이제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서는 약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른 기업들이 편하잖아요. 그냥 입으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데 이만큼의 약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뭐 당분간은 일라일리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들을 절반 정도 담고 간다. 그죠? 이들을 담고 간다라고 되고 있고, 지금은 노보의 비중이 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있지만 갈수록 일라일리의 비중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부분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첫 번째 유럽에서의 핵심이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미국에 있는 또 일라일리가 이런 설비 투자 추이를 공격적으로 뭐 해왔던 부분들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까지 이들을 담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머지 50%에 대해서 여기 있는 관련된 강소기업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자, 이게 이제 축구 포지션으로요. 재밌게 그려놨네요. 그죠? 여기가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최선방에 있는 전방에 있는 공격수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고 그 가운데에 미드필드 공격형 미드필드 그죠? 여기 수비 쪽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을 앞으로 좀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게 나머지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선택을 해야 되죠. 일라일리가 오를 때 그럼 얘네들은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같이 올라야 따라갈 텐데 일라일리 오른 것만큼 따라가는 거는 안 되겠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일라일리를 사는 거가 좋고, 미국에서 내가 뭐 그런 부분들을 사는 것이 좀 껄끄럽다고 했을 때 그래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앞으로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이 ETF를 그래도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만약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에 악재가 생겼어. 그러면 이것만 개별 기업에 투자한 분들한테는 또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산돼 있을 때 그것들은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장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를 50% 담고 나머지 또 유망 종목들을 담는 ETF가 출시가 되었으니 앞으로 요 부분들을 좀 관심 ETF에 등록을 해놓고 모니터링을 좀 해보자.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일라일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추격하기 부담스럽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보면 일라일리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나요? 아니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쉬는 구간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구간에서 그러면 ETF를 한번 나도 공부했다가 한번 담아둬 볼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면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ETF가 상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최근에 2월 14일 날 상장된 따끈따끈한 ETF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보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러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에서 펩트론과 인벤티랩 같이 그 약효를 좀 지속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는 작년도에 일라일리가 핫할 때 같이 움직였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도 9월달, 10월달 고점을 찍은 이후로 그 고점을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라일리는 지금 거기를 넘어서서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 관련주라고 부각이 되었던 국내 관련주들은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200일선까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답답한 거죠. 야, 일라일릴리가 잘 갈 거라고 생각되고 관련주를 내가 샀는데 국내에서 이거 왜 디커플링이 되는 거야? 열받죠.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가장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다면 그들을 사는 게 맞고, 그죠? 예. 만약에 핵심 기술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국내 기업이라면 당연히 국내 기업을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국경에 차별이 없어요. 예, 넘나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엣지 있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내려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그죠? 예, 넘나들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에 핵심 기업이 있다면 그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디커플링 되지 않으려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연초 이후에 원래 연초 이후에 수익률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일라일릴리가 가장 위에 있네요. 플러스 32%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의 이 약효 지속형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을 만약에 투자했다면 똑같은 시점에 연초에 야, 원래는 그래, 키맨이 일라일릴리 비만 치료제가 계속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국내에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마이너스 30% 가까운 수익률. 만약에 롱숏을 걸었다면 여기에 롱을 걸고 여기에 숏을 걸었다면 양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롱이고 여기도 롱이었다면 똔똔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그나마 똔똔인데 일라일리는 사지도 않고 국내에만 샀다면 이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라일릴리의 흐름에 따라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은 계속 우리가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좀 더 새로운 거 없을까? 이미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은 다들 알고 있는 좀 기업이기 때문에 일라일릴리의 이러한 비만 치료제의 앞으로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국내에서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면 보령이라는 회사를 앞으로 좀 계속 요것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라일릴리의 글로벌 판권으로 판매가 이제 나갔을 때 국내에 그러면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를 누군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판권을 산다면 보령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과거의 이름은 보령제약이고요. 지금은 보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 10월 달의 기사입니다. 2022년도 10월 달의 기사인데 그때 당시 기사를 한번 보시면 보령은 실적도 무난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빅파마인 일라일릴리와 추가 계약 체결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보면 일라일릴리와 꽤 파트너십을 꾸준히 맺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가 꽤 잘 돼 왔고 시장에서, 그죠? 잘 돼 왔으면 일라일릴리가 딱 글로벌에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게 젯바운드 같은 이러한 비만 치료제를 이제 뭔가 다른 국가에도 이렇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도 출시를 할 텐데 한국이라는 나라 딱 봤을 때 누구하고 이거를 해볼까? 라고 이제 경영진들이 모였을 때 우리 그 일라일릴리가 한국에서 뭔가를 팔 때 과거에 보령과 한 케이스가 있고 잘 됐다. 그러면 이번에도 보령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사를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일라일릴리가 그 트루리시티라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트루리시티에 대해서 국내에서 공동 판매 계약을 맺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릴리 코리아는 종합병원만 다루기 때문에 파트너사로 우리 국내 지역의 중대형 병원의 영업력이 괜찮은 보령을 또다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추이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령과 일라일릴리가 파트너십을 앞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유는 보령의 강점이 있고 일라일릴리의 강점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요거는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력한 중대형 병원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판매 마케팅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
시너지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두 회사의 강점이 결합되면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뭔가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국내를 뭐 진출해서 막 유통망을 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뚫는 것보다는 그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보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그죠?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파트너십에 대한 뭔가 좀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누군가는 빨리 뚫어서 그 시장을 MS를 장식해버리면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장악을 해버리면,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다. 그래서 가능성과 파트너십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조금 전에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동 판매 계약이나 라이센스 인수 계약 체결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 했던 회사와 또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가 반도체 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를 드릴 때 하이닉스 반도체도 그렇고 AI, 그 다음에 XR 기기 이야기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AI 반도체 쪽에 진출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파웨이와 같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XR 기기들을 만들려고 할 텐데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이미 잘하고 경험이 있고 해봐서 수율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을 벤더로 확보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긍정적인 또 경험까지 있으니 이 회사와는 얘를 선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국내 당뇨 비만 시장 성장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우리나라 뭐 국민들은 이 관심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럼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공동 판매 계약 등등, 라이선스 계약, 그죠? 기술 제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은 작년에 이제 주가가 한번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될 때 공부를 했었던 기업이고, 뭔가 새로운 거 좀 신선한 거를 좀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저렇게 주가가 기업 가치가 올라갈 때 그죠? 볼만한, 공부해 볼만한 기업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 보령이라는 기업을, 지금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은 주가가 작년에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이렇게 우상향 트렌드를 정배열로 그죠? 만들고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일라일리가 국내에서 당뇨와 비만 치료제를 판매했을 때 얘와 파트너십을 맺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추정을,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을 아까 일라일리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1조 달러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기업들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이제 우리 815 스튜디오에 올 때는 여의도 공원이라는 이 쪽을 건너서 제가 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특히나 주말에 보면 그 러닝 그 복장에다가 운동화 신고 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체로 또 뛰시는 분들도 많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이키는 요새 골골골골 거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1600명 워커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을, 일하는 분들을 이상을 레이오프, 감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이키에서는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복장을 입고 막 뛰는 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키가 중국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중국이 아직까지 조금, 요즘 중국이 증시는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중국의 소비 경기가 나이키한테는 아직 핫하게 뭔가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 천하의 나이키의 아성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월가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류 쪽, 저도 요즘 의류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를 하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는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소비 심리가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류도 지금은 골골골 그립니다. 대표적으로 FNF가 주가가 엄청 제가 밤마다 52주 신고가, 52주 신저가, 역사적 신고가 이런 종목들을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매일 하는데 항상 요즘 자주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 리스트에 계속 제가 돌리는 프로그램에 걸리는 게 FNF입니다. FNF. 그래서 아직까지 의류 쪽은 뭐 주도 테마의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져 준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잖아요. 물론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연내에는 될 수 있을 거다.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래도 의료 쪽이 이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뭐 볼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심리가 살아났을 때 의류도 우리가 봐야 될 때는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나이키를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제가 음력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상승 갭인가요? 이게 하락 갭인가요? 올라가다가 밑으로 가격이 툭 떨어지면서 단절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이거는 하락 갭이죠. 그죠? 하락 갭이 만들어졌고 제가 상승 갭은 아까 우리 1112에서 봤던 것처럼 메우면 안 된다. 그래야 상승 에너지가 살아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락 갭은 뭐죠? 이거 빨리 메워야지. 이거 빨리 메워야지. 이렇게 가격을 하락시켰던 갭을 만들었던 악재가 뭔가 뉴스가 있었다면 이게 희석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뭔가 누르고 있는 에너지가 매우 강하다는 거죠. 왜? 지금 지난 연말에 갭 하락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네 이제 여기를 전혀 메우지 못하고 올라와도 그 부분에서 지금 부딪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 악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보내거나, 그죠? 뭔가 모멘텀이 강하게 나와서 여기를 뚫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이키는 차트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조금 무거운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패드의 위원 중에 한 분인 바가 연준의, 이분이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시장에 이게 큰 이슈로 되고 있지 않은데 3월 정도에 3월 정도에 관련된 뭔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뭐가 있냐? 3월에 연준에서 BTFP라는 것을 종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BTFP? BTFP? 키맨이 지난번에 BTFP라고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지?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왔죠. 한번 보시죠. 자, 3월 달에 BTFP가 종료가 될 건데 이거는 뭐냐? 연준이 작년 초에 도입한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유동성을 돈을 지원해주는 거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출을 1조 달러, 최대 1조 달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다. 목적은 뭐야? 은행들의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고 장기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이 최대 1년이라고 되어 있죠. 1년.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년이면 작년 3월이니까 2024년 3월이면 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기간이 끝이 나네. 끝이 나는데 타이밍에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뭔가 이슈가 생겨버린다? 은행들이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월 11일에 종료 예정에 있다. 라는 겁니다. 연준이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1년 동안은 안전성은 개선이 되었고 금융 시스템이 은행들의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종료했을 때 은행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종료했을 때 은행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요. 자, 그 부분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당연히 다시 또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BTFP라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은행들은 또다시 이제 다른 유동성 돈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연준의 다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의지를 하거나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근데 뭐 막상 팔려고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생각했던 만큼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일단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왜? 은행들은 이제 연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달 비용 자체가
빌리는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1%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제 직접 시장에서 조달할 때는 2나 3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높게 조달하게 되면 수익성은 안 좋아지겠지. 그렇죠? 네. 이런 등등. 그리고 은행들이 유동성 감소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은행들은 대출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대출을 잘 안 하면 기업과 가게는 투자하고 소비해야 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니까 금리 상승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도 기업과 가게에 부담을 줄 수 있죠.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는 부분이 되면. 그래서 은행 간에 좀 약간 안정성이 있는 기업과 유동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기업, 시장에 잘 조달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불균형이 심화가 되면서 금융 시스템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과 함께 상업용 부동산의 분위기와 함께 이 KRE라는 지역은행 ETF의 주가는 변동성이 3월 종료 시점으로 갈수록 뭔가 변화가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미국의 은행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국내 은행들한테는 어떠한 이슈가 될 것인지. 물론 국내는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영향을 좀 받을지는 추후에 또 계속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은행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게 된 이슈가 만들어진다라면 시장의 관심은 좀 또 빠르게 투자하는 분들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죠? 이러한 쪽으로 오히려 안전한 차라리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죠, 그죠? 자, 이 코인베이스가 이번 주말에 전고점을 시가부터 뚫었다가 아쉽게도 종가는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각도가 쫙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인베이스가. 자, 지금 비트코인은 52,0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해서 52,000달러를 전후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52,000달러에서 다시 위쪽을 방향을 잡는다면 코인베이스가 그러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서는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요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자,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의 이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다 10% 이상씩 15% 전후로 움직인 걸 보면 국내에서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그날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금요일은 약간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그래도 아직까지 에너지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죠?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비트코인이 꺾여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이상은 기대감은 살아있고, 그 기대감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팁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여기 상한가 간 자리 있죠, 상한가. 여기 상한가 간 자리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뚱뚱한 양봉이 저기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뚱뚱한 양봉의 시가에는 뭐가 있다? 지지력이 있다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있다. 근데 공교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그러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양봉 대비해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뚱뚱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시가를 연결을 해보면 두 개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가격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놨죠, 여기. 7,330원, 7,340원 정도? 아무튼, 그 가격이네요. 그죠? 이 중요한 에너지 라인을 똑같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매우 강력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지지의 에너지죠, 이거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냐? 만약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부분들을 내가 좀 고수분이라서 편승을 했다라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라면 이 라인을, 아주 중요한 에너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이걸 깨지 않는다라면 비트코인 추세가 살아있다면 이거는 좀 더 홀딩을 좀 해봐도 되는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그리고 미국 시장이 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STO 관련된 기업으로 하나 업데이트,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오늘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뭐가 있죠? 헥토. 네, 이름이 좀 독특한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자, 이 회사도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조정을 좀 양호하게 받았죠. 이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주가를 좀 당겨 보면 대충 고점 대비해서는 33% 가깝게 이 종목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캡처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뭐 아직 뭐 요 기업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 공부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 일단은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여기에서 이만큼 뚝 떨어져서 30% 이상 하락을 했고, 최근에 여기 121선과 200일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냐? 일단은 요즘 해외 직구 쪽이 아주 핫하죠. 대표님하고 계속 제가 알리, 테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죠? 해외 직구 쪽에서 차액 정산이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이커머스로 PG 결제 금액 급증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해외 직구 관련된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와 연동이 돼서 이야기해 본다면, 신사업으로 이 회사가 뭘 추진하냐면 토큰 증권 있죠. 우리 그 누굽니까? 토큰 증권의 대표 기업 갤럭시,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다음에 서울옥션 이런 기업들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토큰 증권인 STO를 발행하는 등 디지털 쪽의 API, 그다음에 가상 계좌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STO를 거래해야 할 때 인프라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 기업이 또 신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서울옥션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때 STO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1선과 200일선 정도에서는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뭐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금요일에는 조정이 좀 나왔는데,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조정을 좀 받아줄 때 뭐 공부를 좀 해볼 만한 요 기업도 수급이 이제 또 이렇게 2월 15일 날 수급이 하루 강하게 들어왔다가 목요일 날은 수급이 잠깐 쉬니까 지금 음봉을 좀 맞았는데요. 수급 연속으로 좀 이어지는지, 78,000주가 들어온 사모펀드 투신 보험 골고루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와 함께 업데이트를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마무리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중에서 하나, 이제 가장 일주일 동안 사모펀드가 강하게 산 종목, 사실은 몇 개 종목 설명을 뒤에 넣어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 내일부터 이제 아침에 장시작전 방송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시총의 0.9%, 1% 가깝게 일주일 동안 샀습니다. 사모펀드가, 그죠? 샀는데, 자, 이 무슨 모멘텀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공부를 또 해볼 수밖에 없죠. 자, 최근에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 애플이 고집을 꺾었다라고 하네요. 뭐죠? 지금까지 우리는 폴더블 폰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애플의 강한 스탠스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삼성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접은 스마트폰에 나도 애플도 진출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회사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니까 업황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지.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보시면요, 그죠? 네, 들쑥날쑥 하잖아요. 적자면 적자도 막 나고 왔다 갔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업황이 거의 22년 23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부진했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서서히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의 매출도 이렇게 다행스럽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영업이익도 이렇게 같이 좀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중국 중화권 스마트폰 고객사들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면서 같이 지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북미 고객사, 애플이죠. 뭐 북미 고객사는 쪽으로 광학 투명 접착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OCA라고,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폴더블 쪽으로 앞으로 이제 더욱더 제품 뭐라 하나 카테고리가 많이 늘어난다라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수혜를 보지 않을까. 애플 쪽으로 물량 공급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도 뭐 폴더블 폰을 하고 있는데 북미 스마트폰 애플 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폴더블 폰 쪽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고, 중저가 폴더블 폰도 추가적으로 올해 더 출시됐다라고 하니 이 기업은 그래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번 주에, 그죠? 사모펀드 수급과 함께 이렇게 주가는 좀 올라왔는데 숨고르기를 금요일 날은 좀 했는데, 숨고르기를 좀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준다라면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해 볼 만한 또 대표적인 좀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뭐 LG화학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2차전지 내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엮여서 말씀드렸던 LG화학이 드디어 120일선은 뚫어줬는데요. 이것은 이제 금호석유화학과 같은 이런 우리 화학주들이 금요일 날 같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못다한 것들은 제가 또 다음 주 장시작전 방송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밤 일요일 밤은 또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자세한 가족 여러분들한테 또 투자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현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